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쿄 법정에 섰을 때 저는 일본의 냉정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88년 전 할아버지를 강제로 끌려간 그 나라의 법정에서 일본 정부는 말했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다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과거는 과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기록에는 저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만주공장, 70년을 지워진 채로 살아온 고려인. 그날 법정에서 일본이 듣게 된 것은 잊혀진 할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역사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진실을 외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다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국제인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게 왜 일본 도쿄까지 가서 법정에 섰나?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가?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제 할아버지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2해 전,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서류처를 발견했습니다. 변색된 종이들 사이에서 일본 글자로 된 강제동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1919년 조선의 경주에서 태어난 한 사람. 그게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나이 25에 일본의 강제동원령에 의해 만주의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편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의 사진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만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서류처를 찾았고 그 안에 있던 것은 지워진 역사의 조각이었습니다. 만주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소련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고려인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고려인, 그것은 조선에서 러시아로, 다시 중앙아시아로 떠밀려간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국가도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아니었고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스탈린 시대 고려인 집단 전체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 고통의 행렬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러시아 여권을 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닌 그저 고려인이라는 이름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2중, 3중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강제동원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러시아는 강제이주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그리고 나중에 한국은 해외에 흩어진 우리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역사 교과서에도 온전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 할아버지의 강제동원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수만 명의 조선인을 동원했고 그 기록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그의 고통을 일본 정부가 마주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도쿄로 향했습니다.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지워진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도쿄 법정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증언이 그 냉정한 법정을 어떻게 흔들 것인지를 말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1937년 조선의 경주에서 18세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과의 전쟁을 본격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은 식민지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관에 의해 붙잡혔다고 합니다. 어떤 저항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을 든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백 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화물 열차에 실려 만주로 향했습니다. 만주의 공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역사 기록들을 읽으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상상해 봤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영하 30도를 넘었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병에 걸려도 의료 혜택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탈출한 몇몇 강제동원자들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과의 싸움이었다고. 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없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야 했다고. 제 할아버지는 1939년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탈출하겠다고.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주에서 소련으로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저는 여전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할머니도 모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거예요. 소련의 영토에 발을 디딘 순간 제 할아버지는 조선인이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이미 일본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려인이 되었습니다. 고려인, 그것은 조선에서 러시아로 이주했던 우리 선조들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선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일본의 폭력에 쫓겨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려인 공동체는 제 할아버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일본의 폭력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조국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할아버지는 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만주에서 탈출한 조선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할머니도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명의 버림받은 조선인이 고려인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1942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련 영토에서요. 그는 조선인도 아니었고 러시아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75년 그 고려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겪은 만주의 악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그런 지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조국을 잃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그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쿄에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일본에게 물어보기 위해 당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련의 고려인 공동체에 정착한 지 불과 몇 년 뒤 또 다른 비극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극동 지역의 모든 고려인을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려인들을 잠재적 일본 첩자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가까운 극동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강제 동원에 이어진 또 다른 강제 이주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에 쫓겨났고 이제 소련의 독재자에 의해 다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두 번 버렸습니다. 약 15만 명의 고려인이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 열차 안에 있었습니다. 여행은 몇 주에 걸쳤습니다. 혹한의 겨울, 좁은 화물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강제이주의 고통 속에서도 새 생명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42년 카자흐스탄의 한 정착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조국은 여전히 일본의 강제 점령 아래 있었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다른 제국의 억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자라며
그 모순을 피부로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조선을 가본 적도 없었고 우리말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러시아인도 우리를 자신들의 동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려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카자흐스탄 정착촌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러시아 학교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말을 배웠고 러시아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선말을 사용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1975년 그 정착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여권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러시아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제 피에는 조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고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자라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선인? 하지만 조선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인?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러시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인? 그것은 설명이 아닌 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소련은 여전히 고려인들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고 한국은 멀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소련의 변방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 할아버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도 러시아에도 조선에도 그가 남긴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제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2년 전 제 할아버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 할아버지가 일본에게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은 제 할아버지가 강제로 끌려갔던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88년 전 제 할아버지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공포였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 말입니다. 저는 국제인권단체의 변호사와 함께 도쿄 지방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제 손에는 할아버지의 강제동원 기록을 담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70년을 넘도록 보관되어 온 그 기록들은 이제 법정의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싸는 것을. 일본 측 법률팀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혹은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섰습니다. 일본인 판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립성은 실제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측 변론인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귀 법원, 청구인이 제시한 기록들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당시의 취업은 개인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70년이 경과한 현재 이를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선례를 벗어난 판단입니다. 저는 제 변호사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불충분하다고. 제 할아버지의 이름, 생년월일, 강제동원 장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귀 법원 본 소송팀은 지난 3년간 200건 이상의 강제동원 기록을 검증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남긴 기록이 수만 건 존재합니다. 청구인의 할아버지는 1937년 8월 15일 경주에서 동원되어 만주 다다오 공장에 배치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합의라면 왜 조선인들은 탈출해야 했습니까? 왜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배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일본 정부가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그의 고통을,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내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만약 자유로운 노동자였다면 왜 스스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겠습니까? 왜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 기억 때문에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겠습니까? 일본 측 변론인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방어막을 조금이나마 흔들었다는 것을. 법정의 문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습니다. 아이다 씨, 증언 후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나를 안내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3주 후입니다. 청구인과 법무팀은 추가 증거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밖의 복도에서 그녀는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아이다. 당신의 증언이 효과가 있었어. 판사의 표정이 변했어. 당신의 할아버지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건물 밖의 계단에 앉아서 도쿄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88년 전 제 할아버지도 이 하늘을 봤을까요? 아니, 그는 하늘을 볼 자유도 없었을 겁니다. 만주의 공장 안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 하늘 아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정의를 향한 외침으로.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간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몇 장, 만주 공장에서 몰래 써내려간 글들이었습니다. 해독이 어려운 필체,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아이다, 이번엔 더 강해질 거야. 일본 정부가 두 번째 재판을 위해 특별팀까지 꾸렸어. 하지만 우리도 준비했어. 너의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이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이 특별팀까지 꾸렸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일본 측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더 많은 인원, 더 차가운 표정들. 이번엔 진짜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측 변론인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귀 법원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 기록들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불명확합니다. 손글씨 일기는 검증 불가능하며 시대적 맥락을 벗어난 해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일제의 노동정책은 국가동원 체제의 필요에 기초한 것이지 인권 침해를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물처럼, 역사를 전략처럼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귀 법원, 우리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일기와 함께 고려인 공동체 기록 300건, 그리고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강제동원 명부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개인 기록이 아닌 국가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수치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일본 측도 알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 당신이 이 재판에서 추가로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손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제 할아버지가 남긴 글을 직접 읽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적 문서도 아니고 학문적 자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죽음 속에서 남긴 마지막 외침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10월 12일.
만주에 온 지 벌써 열흘이다. 우리는 하루 내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섰고 도망친 사람은 총으로 쏜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며 일한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1938년 2월 20일. 겨울이 얼마나 춥고 긴지 몰랐다. 옆에 사람이 밤새에 얼어 죽었다. 아무도 그를 거두지 않는다. 그저밖에 팽개쳐진다. 나도 죽을 것 같다. 발이 검게 썩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는다. 1938년 9월 4일. 오늘도 3명이 죽었다. 겨울이 다시 올 것 같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누군가는 이 글을 세상에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강제로 끌려왔다. 우리 모두가 강제로 끌려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닌 죽음이다. 살인이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측 변론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개인 기록입니까? 이것이 검증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지옥에서 남긴 증거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남긴 절규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당신들의 국가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날짜도 장소도 죽음의 수도 모두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올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었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 위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아이다, 그 일기가 판결을 바꿀 거야. 나는 이 일을 오래 해왔는데 저런 직접적인 증거는 본 적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증언 이후 일은 예상 밖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제 뉴스 채널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일본 언론도 심지어 미국 언론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법정의 한 소송이 국제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공동체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겪은 고통을 당신이 법정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만주에서 강제동원당했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고려인 공동체의 원로 한 분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80살을 넘긴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다, 나도 당신의 할아버지처럼 강제동원되었어. 내 남편은 거기서 죽었어. 80년을 그 기억으로 살았어. 당신이 법정에서 한 말들이 내 귀에 닿았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 저는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수십만 명의 고려인이 겪은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도쿄로 돌아갔을 때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유엔 특별보고관도 이 사건을 추적 중이야. 당신의 증언이 세계 무대로 나가고 있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수십 개의 신문 기사를 놓았습니다. 영어로, 러시아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된 기사들. 모두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인의 목소리, 국제법정을 흔들다. 판결 선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도쿄의 숙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의 글 사이사이에 남겨진 공백들을 보며 무엇이 그 공백을 채웠을까 상상해봤습니다. 아마도 절망, 아마도 죽음의 공포, 아마도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밤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는 들을 수 없겠지만, 할아버지, 내일 판결이 나옵니다. 알았나요? 당신이 70년을 묻어두었던 그 이름, 그 고통이 내일 법정에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만의 고려인이 당신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손녀가. 도쿄 하늘 아래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제 할아버지는 이제 지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는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역사는 제가 지킬 것이라는 것을. 창밖의 도쿄는 밤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88년 전 제 할아버지는 결코 이런 밤하늘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감옥 같은 공장 안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녀가 이 도시의 밤하늘 아래서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판결의 날입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판결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법정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과 증언들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들과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의 일치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법정은 판단합니다. 1937년 청구인의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정책에 의해 만주로 송출되었으며 이는 당시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판사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모든 강제동원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국제법상 배상 청구의 시효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일본 법정은 청구인이 요구한 경제적 배상보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역사적 인정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린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고통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고 역사교육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일본 측 변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용한 법정을 깨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아이다 청구인과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환영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상이 없다는 것이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70년을 지워진 사람이었던 할아버지가 이제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이다, 너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돌려줬어. 이것이 바로 정의야. 밖에는 고려인 공동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80살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녀의 울음은 70년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수십만의 고려인을 위해서. 도쿄의 하늘 아래에서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당신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이제 당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도쿄 판결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마음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고려인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려인 공동체는 제가 돌아오자 영웅처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겠다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시키겠다고. 이것은 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일본인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도 움직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전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쿄 법정에서 펼쳐보던 그 낡은 종이들이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의 하늘을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 할아버지가 그리워했던 땅이구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어린 소년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제 할아버지의 삶은 어땠을까요? 박물관 개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손들, 역사교사들, 그리고 기자들. 그 속에서 저는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같은 시대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딸이자 손녀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줘서 고마워. 박물관의 중앙홀에는 수천 개의 강제동원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제 할아버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검은 대리석 위에 영원히 새겨진 제 할아버지의 이름. 저는 손을 대고 그 글자들을 따라 그렸습니다. 60여 년을 모르던 이름.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름. 국제사회도 주목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저의 사건을 사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정의 회복을 위한 국제 판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제 세계의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독일의 역사 교육 과정에.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박물관에는 더 이상 지워진 역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복구된 역사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이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 아닌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인권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쿄 법정의 판결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도 찾아주고 싶습니다. 강제동원자들의 이름, 강제이주자들의 이름, 역사 속에서 지워진 모든 이름들의 이름. 지난달에는 러시아 아카이브를 방문했습니다. 스탈린 시대 강제이주 기록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은 한 개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만주의 공장에서 죽음 속에서 남긴 몇 장의 글. 그리고 그 손녀의 결심.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한 가족의 진실로,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향해 외쳐질 때, 저는 여전히 도쿄의 그 법정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할아버지께 말을 겁니다. 밤이 오면 저는 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칩니다. 그 글씨 사이사이에 담긴 70년의 침묵을 들으며, 할아버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할아버지가 태어난 그 경주의 땅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제 할아버지가 강제로 끌려가던 그날의 하늘을 봐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다입니다. 저는 고려인이고 카자흐스탄에 살고 이제 역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이자 수십만의 고려인의 이야기입니다.